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나눴으면 해요.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독일의 경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제가 1시간 한 반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아마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도발하고 거스르는 이런 입장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좀 이렇게 체크해 두셨다가 질문을 하시거나 토론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독일 통일 문제로 가기 전에 통일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왜 통일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평화통일로 되어 있죠.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참 의미가 깊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화를 통일보다 앞에 놨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보다는 평화입니다. 평화. 그리고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명시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어요. 통일보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 통일을 포기하더라도 평화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청와대 수석회의나 이런 데서 여러 번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하게 통일하지 않더라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입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사실은 제가 작년에 요맘때, 지금 10월이죠. 요보다는 한 달쯤 전이겠네요. 7, 8, 9, 3개월을 독일에 있었는데 그때 정말 놀랐어요. 독일의 그 공영방송에서 특히 8월, 9월에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한국 뉴스가 첫 번째 톱 뉴스였어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9월에는 거의 매일 한국 뉴스가 톱 뉴스에 가깝게 나왔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에서 지금 거의 9월 내로 전쟁이 터진다, 이런 논조로 계속 뉴스가 나오고, 그 당시에 신문들을 보면 신문들도 거의 그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정도는 한국에 관한 뉴스가 맨 톱 뉴스였어요.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독일과 한국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한국 뉴스가 연속적으로 톱 뉴스로 나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거예요. 핵심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토크쇼도 여러 번 했어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주제로 공영방송마다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있었는데요. 그때 프랑크푸르트 대학 교수들이 또 와가지고, 야, 너 아무래도 여기 있는 기간을 연장해야 되지 않냐. 한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돌아가는 게 옳겠냐.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 전쟁에 뭐 하도 일상적으로 그런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이라서 그런지 무감각하잖아요. 근데 하도 주변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네이버라고 있잖아요. 한국 기사를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9월 특히 트럼프가 유엔 연설에서 독일 말로는 페일리시 토탈 제오브레션, 독일 말은 그렇게 나왔어요. 영어로는 totally destroy, 완전히 다 파괴해버리겠다, 이런 엄청난 말을 했잖아요. 사실은 뭐 전쟁 선언이랑 거의 버금가는 말이죠. 그 말이 나온 직후에 제가 들어가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려고 네이버에 들어가 봤더니, 네이버 검색어를 쭉 봤더니 1위가 류현진 등판 일정. 정말 놀랐어요. 2위가 소유진 셋째 임신. 난 소유진이라는 탤런트를 처음 알았어요. 그 소유진 누군가 봤더니 얼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소유진 셋째 임신이 두 번째 톱뉴스예요. 10위까지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정말 놀라운 현상이에요. 정말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위기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놀라운 거죠. 그 친구들이 저한테 묻는 것은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의식이 높은 나라 아니냐.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광화문에 300만이 모이는 그런 나라인데 코앞에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피스 들고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이 정치의식이 낮은 나라면 그래도 이해라도 가는데 한국은 상당히 정치의식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미.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촛불 혁명 막 촛불 집회 많이 할 때 그때 독일에서 디자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주간지가 있는데요. 그 주간지에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 그 제목이 이제 유럽과 미국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제목이. 와, 그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놀랐을 뿐만 아니라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느껴본 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느껴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유럽과 미국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민주주의의 발원지잖아요. 미국의 독립선언, 또 프랑스의 인권선언이라는 게 거기서 이제 민주주의가 출발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찬사예요. 그것도 디사이트라는 신문은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주간지예요. 그런 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대단히 기분 좋은 이야기죠. 그때 이제 그 칼럼의 요지는 그거예요. 어떻게 3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위대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모일 수 있었고,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300만이 모였는데 어떻게 폭력행위가 하나도 없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비롭게 생각해. 사실은 10만 이상 모이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폭력이 발생한다는 게 대체로 시위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당시 가장 많은 게 300만 모였잖아요. 근데 아무런 폭력행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집에 갈 때 청소까지 다 하고 갔잖아요. 이거는 뭐 세계 시위 역사상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많이 모인 적도 없고 300만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죠. 그런 상황들을 보고 그 당시 유럽에서는 지금 극우주의자들이 굉장히 이제 난리를 펼치고 미국에서는 트럼프라고 하는 의외의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상황에 빗대서 한국이 가장
민주적인 나라다, 모범적인 나라다, 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이 난다고 하는 모두가 그렇게 예측하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이렇게 무덤덤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최근에 밝혀졌잖아요. 그 당시에 트럼프 캠프 내에서 사실상 전쟁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니까 더 끔찍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전쟁 위기까지 갔었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지금 밝혀진 것들이. 너무 끔찍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5천만 국민의 생명이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한 인간의 손에 그렇게 내맡겨져서 그런 식으로 우리들 자신은 완전한 무력감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가능할 것인가. 너무 놀라운 거죠. 이 상황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돼요. 상황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우리의 관계라는 게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너무나 비정상적인 인간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최정상의 자리에 있다면 정말 그것은 끔찍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미국 내에서도 거의 정신병자에 가깝다는 그런 결론들이 정신의학자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에도 번역됐어요. 그걸 공동집필한 사람이 한국계 예일대 의대 교수예요. 그 제목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트럼프라는 자는 사실상 정신병자에 가까운 자이기 때문에 정치가로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게 작년에 나온 책이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그런 끔찍한 수준의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위기에 대한 무감각.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저는 트럼프의 그런 막말 또는 김정은의 그런 모험, 도발보다 더 무시무시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력감과 위기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왔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한국이 상당히 그런 민주주의 의식이 성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의식이 상당히 부재한 나라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평화운동이라는 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평소에 시위가 없던 나라도 맨만에 시위대들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평화운동이 지난 70년 동안 조직적으로 봉쇄됐다, 혹은 파괴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평화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하고 빨갱이라고 공격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평화주의 운동 자체가 아주 조직적으로 탄압당해 온 것, 그것 때문에 평화운동이 정말 사라진 게 아니냐, 이런 쪽이 한쪽이고요. 또 하나는 이태리의 프랑코 벨라르디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국을 와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나서 책을 쓴 게 있어요. 그게 올해죠. 올해인가 작년인가? 죽음의 스펙터클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죽음의 스펙터클. 프랑코 벨라르디. 이 사람이 거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한국이라는 사회는 현대 허무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허무주의.
극단적 호모주의를 보여주는 나라라는 거야, 이 나라가. 그러면서 이 벨라르디가 근거로 두는 것은 바로 자살률이에요. 지금 13년 동안 OECD에서 계속 자살률이 1위입니다.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한국이란 사회가 아주 독특한 사회인데 이것은 현대 니힐리즘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끼지만 밖에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그냥 어차피 뭐 될 대로 되라 라는 자포자기 심정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얘기를 보면서 그런 류의 니힐리즘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정신적 어떤 풍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역시 너무 위기가 일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위기를 못 느끼는 거죠. 위기의 일상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화된 위기는 위기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평화에 대한 감각을 잃었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건 트럼프의 막말보다 훨씬 위험한 거예요. 이거 평화에 대한 감각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무조건적으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명목으로라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평화가 통일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회를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요? 우리 한국 사회는 엄청난 사회예요. 그리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지금 50대, 60대, 70대, 80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고난의 시대를 지내면서도 한국 사회를 이 정도의 사회로 만들어낸 거죠. 정말 대단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룬 사회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더 이상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잘 사는 나라죠. 무지무지하게. 자동차도 잘 만들고, 가전제품, 핸드폰, 그런 게 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만들고,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그것은 제가 유럽에 이렇게 독일에 갈 때마다 매번 새롭게 느껴요. 자동차도 동유럽 쪽에 어마어마하게 한국 자동차들이 팔리고 있고,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부르는 게 과언이 아닌 그런 정도로 경제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민주화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미국과 유럽이 이제는 한국에게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놀라운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건 그동안에 많은 희생을 거치긴 했으나 이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아마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를 보세요. 동아시아에서. 이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은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이제 성공을 했고 상당한 수준의 자기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큰 성취를 했지만 그 대가로서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너무나 붙어 있어요. 사실은 조금 거리를 두고 중국의 정치를 본다면 1989년 천안문에서 있었던 일이 중국이 정상적인 현대사회로 전환되는데 치명적인 어떤 걸림돌로 평가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989년에 천안문 광장에 주로
베이징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강력한 데모가 있었죠.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탱크로 밀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좋은지도 잘 몰라요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시진핑 체제로 와서는 개인 우상화까지 나아가는 그런 조짐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죠. 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민주주의 이야기할 수가 없죠. 중국 사회는 아주 독특한 사회죠 지금. 사회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자본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아무리 중국이 그런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나라라고 해도 지금 중국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정말 웃기는 거지. 짜장면집 간판 걸어놓고 스파게티 파는 거 아니에요? 네? 얼마든지 지금 중국이 그런 나라예요. 아무튼 중국 민주주의라는 건 뭐 중국이 향후 발전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겁니다. 중국이 민주화되지 못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에요.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지금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상당히 돼 있는 것 같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정말 저걸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지, 저는 그래서 일본 민주주의는 봉건 민주주의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항상 부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본의 의회에 지금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한 두 대만 거슬러서 올라가면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봉건 귀족의 자제들입니다. 지금 아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단 한 번도 지배계층의 판이 바뀐 적이 없는 나라예요. 한 번도. 놀라운 나라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계속 과거의 봉건적 지배 질서가 정치 형태만 바뀐 형태로 그대로 온전해오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최희준 씨가 최근에 돌아가셨죠? 작년에 돌아가셨나? 최희준의 노래가 일본에서는 안 맞아요.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 이런 노래 있죠? 임자가 따로 있나? 안주는 주인이지. 아시죠? 네. 우리나라에 딱 맞아요. 어떤 권력의 자리라도 앉는 놈이 주인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그건 안 돼요. 다 정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 세 대통령이죠. 이 세 대통령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예? 그렇죠. 자수성가죠. 정확하게 말하면 세 분이 다 상고를 나오셨죠. 김대중 대통령 목포 상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상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동지 상고를 나왔죠. 그것이 뜻하는 게 뭐예요? 엄청나게 공부들을 잘한 수재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고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 지역의 수재죠. 그러나 동시에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라는 거죠. 동시에 부잣집 아이들은 또 상고 안 가요. 똑똑하더라도. 이 세 대통령의 공통점은 한국 사회의 가장 최하층 집안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그 사회의 가장 최하층에 있는 집안의 자식이 최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회예요. 정말 독특한 사회, 사실은. 이것은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말하자면 신분의 탄력성, 신분 상승의 탄력성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한국 사회가.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내용으로 봐서는 한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평등주의적 민주주의예요. 일본 민주주의는 신분제가 여전히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봉건 민주주의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한국 민주주의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실제로 촛불 집회 한창일 때 일본 저희는 이제 동경대 교수들이랑 교류를 하는 게 있는데 그들이 한국에 와서 너무나 놀라고 부러워해요. 그 100만이 모이고 이렇다는 거 일본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한국 민주주의가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자랑스러운 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의 경제 성장을 했고, 또 아시아에서 유례가 없는, 또 내용적으로도 상당히 평등지향적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루어냈어요. 그 과정에 많은 희생과 피가 있었죠. 물론 그게 한쪽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것이고, 소위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이룬 아시아의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또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의 다른 측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예요. OECD에서 지금 13년째 1위예요. 13년째. 자살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살의 내용이 너무 안 좋아요. 노인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10배, 세계 평균의 10배 평균이 나오는 자료도 많아요. 대개 5배에서 10배예요. 노인 자살률의 원인은 사실 분명하죠. 노인 빈곤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52%예요. 48%에서 52%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서는 50%라고 보면 돼요. 노인 2분 중에 1분이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독일의 노인 빈곤을 봤더니 2%더라고요. 100명 중에 2분 정도가 빈곤 상태예요. 우리는 2분 중에 1분이 빈곤 상태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자연사를 눈앞에 둔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에서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건 이미 야만 사회죠, 그 자체가. 노인 문제는 지금 핵폭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풀어낼 수 있는 합당한 노인 정책을 내놨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청소년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젊은 아이들이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제일 압도적이에요, 이거. 어린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아이들입니다. 아동 우울증 세계 1위예요. 이것도 계속 1위입니다. 사실은 아동 우울증이란 말은 저는 형용 모순이라고 봐요. 어떻게 아이들이 우울할 수가 있어요? 에? 아이들은 태생적으로, 생리적으로 이 세상 모든 게 어떤 행복의 대상이지. 자기가 만나는 모든 게 놀이터고, 만나는 모든 대상이 장난감이고, 호기심의 대상이지. 어떻게 아이들이 우울할 틈이 있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기적적으로 우울합니다. 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출산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요.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이랑 몇 년 전에 한 5명이랑 출산율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학생 5명인데 5명 전원이 애를 안 낳겠대요. 정말 놀랐어요. 그 중에 1-2명 정도가 나는 애를 안 낳겠다 이러면 그냥 그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5명 전원이 안 낳겠다고 하면 이건 현상이죠. 이건 사회 현상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말하는 이유도 거의 같아요.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못 낳겠다는 거예요. 5이 비슷합니다. 다 동일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평등 지수들을 찾아보세요. 피케티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세습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 현대 자본주의라는 건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자본주의고 세습 자본주의화하고 있다. 이게 이제 피케티의 핵심적인 테즈인데 피케티 방식을 가지고
한국에서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분이 동국대학교의 김남년 교수죠. 김남년. 그분이 벌써 그걸 자산불평등 통계를 제시한 게 벌써 한 4, 5년 됐네요. 그분이 김남년 교수의 그 자산불평등, 그걸 여러분 들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경악할 겁니다. 지금 한국의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전체의 16% 정도 됩니다.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돼요? 65%. 10%가. 하위 50%가 가지고 있는 전체 국부에 차지하는 비율이 1.7%입니다. 1.7%. 남 아래 절반이 가지고 있는 50%가 가지고 있는 게 1.7%예요. 그러니까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것의 8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절반이 사실상 무산자라는 얘기예요. 그 통계에 따르면. 이 정도의 불평등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내가 놀라고 있는데 한 몇 달 전에 일본 리스메이칸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이강국 교수라고 이분이 한겨레에 칼럼을 쓰는데 그분은 부동산 불평등 지표를 이강국하고 부동산 불평등 한번 이렇게 치면 바로 나와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경악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해요. 상위 1%가 24%. 24% 전체 부동산의 1%가 상위 10%가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 98%를 가지고 있는 98%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 정태인이라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경제 수석은 아니고 경제 행정관을 한 친구가 있죠. 경제학자죠. 정태인이 경향신문에 쓴 걸 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자본주의 역사상 이렇게 불평등한 공동체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역사상 이렇게 불평등한 공동체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을 썼던 그 당시 그게 1830년 2월 혁명입니다. 프랑스 2월 혁명을 이제 소재로 한 소설인데 그 당시의 불평등을 피케티 백타지수라는 걸로 적용해서 보면 8.2인가 그렇대요. 8.2. 네? 그런데 지금 한국은 8.6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자본주의 역사에서도 이런 불평등이 없다고 그분이 주장을 해요. 정태인을 치고 경향신문의 칼럼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이거 참 너무 불평등한 사회다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그 불평등의 정도가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까지 제 독일에서 같이 지내던 친구랑 2주 동안을 이렇게 저렇게 같이 보냈는데 제가 작년에 독일에 가서 한번 놀러 와라 이랬더니 놀러 왔어요. 얼마 동안? 2주 놀러 왔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그렇게 오래 있으리라고 상상 못 했는데 2주로 오니까 좀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독일보다 5개월 더 일합니다. 통계를 찾아보세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독일보다 2배 더 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배. 상상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와서 내내 묻는 게 자기들이 버스를 타나 지하철을 타나 너무 놀라운 게 왜 한국 사람들은 늘 자느냐는 거예요. 거기 유럽에서 자는 사람 볼 수가 없어요. 잠은 집에서 자야죠. 왜 한국 사람들 다 자느냐는, 자지 않으면 핸드폰 보고 있다는 거예요. 책 보는 사람 본 적이 없고.
너무나 작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예요. 완전히 피로 사회. 전 세계에서 수면 시간도 가장 짧죠. 그것도 지표로 누가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수면 시간이 가장 짧은 사람. 네? 이런 지표를 얼마든지 더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 하다가 지금 통일 얘기 끝날까봐 제가 그만할게요. 네? 문제는 뭐냐? 지금 한국 사회가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사는 게 불가능한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렇죠? 물질적으로 지금 풍요로워졌어. 정치적으로 민주화됐어요. 이제 투표도 하고 뭐 다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점점 더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사는 게 불가능한 사회가 됐을까요? 이거예요, 제 물음은. 여러분들이 좀 답을 해주세요. 제가 한 5분 동안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는 대체로 동의하죠? 이 둘 사이에 모순이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다 가난하니까 이제 좀 부유해지면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겠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저희 때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박정희가 독재를 하니까 이 군사 독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이다. 여러 가지 힘들다. 민주화가 되면 다 모든 사람이 그래도 존엄하게 또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민주화 됐잖아요. 경제 성장했잖아요. 근데 우리 삶은 사실은 나아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내가 한겨레 신문 보고 사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발 사진을 잔뜩 심어놨어요. 발 사진을. 한겨레 신문에 발 사진을 한 30개씩 찍어놨더라고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백화점의 판매직 직원들의 삶을 르빠 형식으로 썼어요.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 들여다봤더니 몸이 다 종합병원이라는 거예요. 에?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회예요. 경제 성장하고 정치 민주화 됐는데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죠.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분배 실패했어요. 그렇죠. 분배 실패한 거죠? 네, 맞습니다. 또 분배 실패했어요. 맞아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 가지 이유가 아니죠, 당연히. 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예. 삶의 질이라든가 문화 시설 같은 것이 예. 우리 시대하고 다르게 많이 발전해서 예.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예. 비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는 경제가 예. 1차 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예. 모든 것을 1차 자원을 수입에다가 예. 그걸 재화화해서 그 가공료를 받아먹고 사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만 놀아도 안 되는데 예. 그 OECD 가입을 한 이후부터 또는 이제 그 노동계하고 예. 해가지고 가장 우리가 그 노동 시간이 길다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1년 360일 놀고 있어도 돈이 펑펑 쏟아지는 산유국이나 예. 이런 데는 가만히 있어도 놀고 있어도 예. 그 말씀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듣게요. 예, 알겠습니다. 되게 자원 부족,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예. 일을 해야 먹고 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분만 얘기 더 들어볼까요? 예. 과거에 농경사회의 예. 공동체 생활에서 예. 고도의 산업사회로 오면서 예. 그 물질 문화와 기계 문명의 그 부속품으로 전락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 물질 문명적으로 너무 가가지고 인간의 존엄이라든가 그런 생각들을 너무나 잊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선생님 말씀도 그렇고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한 요인들이겠죠. 네. 그 일제 식민지하고 일제 박정희 정권의 독재 하에서 좀
그랬던 부분이 좀 있어서 예. 인간의 존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 생존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참고 견디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나. 예. 그러면서 이제 물질문이 너무 발달하면서 빈부격 차가 재벌이 잘한 역할들과 고도동장한 부분도 있지만 예. 중소기업이 너무 우리나라는 그 살아날 수 없게끔 어느 정도 일어서려고 하면 재벌에서 다 빈부격을 떼가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좀 상위에서 이제 예. 사람을 보지 않고 지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 이런 식의 그 관점이 우리 그 관점이 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식민지배 유산 같은 게 남아서 정상적인 사회를 좀 갈아막고 또 재벌 체제라고 하는 기형적인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다 작용을 한다고 저도 동의를 해요. 결정적인 게 뭐냐는 거죠. 네, 저는 그것을 분단이라고 봐요. 분단과 냉전 체제. 네? 분단과 냉전 체제가 남한 사회를 완전히 기형적인 사회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판문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분단이라고 하는 체제가 우리의 삶 전체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전체를 지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치체제, 경제체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심성구조, 까지도 다 분단이 만들어낸 것이다. 한국인들은, 우리는 못 느끼지만 한국인들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병영사회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스스로 군사문화를 완전히 내면하고 어느 조직이나 엄청나게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내면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미투 운동 같은 게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전 세계의 일반적인 발전과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50년 지각한 거예요. 50년. 전 세계 일반적인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50년 전이면 몇 년이에요? 1968년. 1968년을 보통 68혁명이라고 그래요. 68혁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저기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사실상. 네, 저 이사장님만 빼고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의 현대 세계를 만든 것은 68혁명이에요. 전 세계에서 68혁명이 한국만 없었어요. 유일하게. 68혁명은 65년에 베트남 전쟁이 터지면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모든 가치에 대한 저항, 특히 젊은이들의 저항으로 대변되는 세계혁명이에요. 전 세계에서 일어났어요. 그것은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됐지만 파리에서 시작해서 베를린, 로마, 바르셀로나, 그 당시에 이 공산 진영을 철의 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데올로기의 장막도 넘었어요. 그래서 체코, 프라하의 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프라하의 봄이 68년이에요. 체코까지 갔어요. 또 도보해를 건너가지고 영국의 런던, 또 런던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뉴욕, 그 다음에 미 대륙을 횡단해서 샌프란시스코, LA, 또 태평양을 건너서 동경까지 왔어요. 대한해협을 못 건넜습니다. 대한해협을 못 건넜어요. 이 68이 지금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증인이죠. 68을 모르잖아요. 올해 내내 유럽에서는 68을 가지고 평가하는 올해 내내 그런 행사들을 했어요. 올해 내내. 한국엔 없어요. 68이 없으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한국만 예외적으로 6.8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얘기는 또 다른 이야기죠. 긴 얘기예요. 지금 6.8의 부재를 앓고 있는 거예요. 지금 50년 후에 한국 사회는 표준적인 다른 나라의 발전에 정확하게 50년 되셨어요. 지금 한국 사회.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도 분단이 만들어낸 분단. 자, 그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왜 우리가 이 정도로 불평등한 나라가 됐고 이렇게 힘든가? 민주주의가 됐는데도 왜 그렇게 해서요?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한국의 정치 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사회가 됐는지. 여의도에 앉아있잖아요. 그죠? 여의도에 지금 앉아있잖아요. 몇 명이 앉아있어요? 300명이 앉아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죠. 이들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니까. 이들에 의해서 이 사회를 운영하는 질서,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들이 누군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 중에 300명 중에 최소 295명이 소위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그렇죠. 내가 5명을 뺀 건 누구겠어요? 5명. 정의당. 정의당도 몰라요. 2~3명은 또 지지할지. 여러분들 자유시장 경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알고 있잖아요.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면 뭔가 이상하게 보잖아요. 우리 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고 있는 자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는 뭐예요? 모든 사회적 발전은 시장에서 해결이 된다는 그런 관점의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 얘기가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시장에서 조정되는 사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있죠? 유치원. 유치원에 지금 70% 이상이 사설 유치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대학도 마찬가지. 대학도 87%가 사립대학이에요. 제가 중앙대학교에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두산이라는 재벌이 들어와서 대학을 자기 멋대로 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맡아야 될 일들을 전부 시장에 맡겨버린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돈으로 구입을 해야 돼요.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사회적인 권리조차도 돈 주고 사야 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치원, 학교, 대학, 의료, 주거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로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의료,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주거죠. 이것은 시장에서 마음대로 거래하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지금 이 주거라는 게 가장 큰 재산 형성의 도구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를 너무나 이상한 사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건 다 아시다시피 295명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독일과 비교해 볼게요. 독일은 의회가 어디 있어요? 베를린에 있어요. 베를린에 633명이 앉아 있어요. 최근에 구성된 의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꼭 이 전 의회를 예를 들게요. 633명이나 앉아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독일이 우리보다 조금 인구가 많죠. 그러나 633명 정말 많이 앉아 있죠? 어때요?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에요. 국회의원 수가 더 많아야죠. 그래야 국민의 뜻을 전할 거 아니에요. 줄여야 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어마무시한 특권을 누려요. 지금 한국 국회의원들은 3분의 1로 줄여야 돼요. 사실 그래 특권은. 그러니까 예산을 그대로 쓰고 국회의원 수는 최소한 500명 정도로 늘려도 그것은 국민에게는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심부름 끈이 느는 거니까. 또 다른 얘기죠. 그러면
독일의 경우는 633명이 앉아있는데 자유시장 경제 지지하는 자가 몇 명 앉아있겠어요? 요 전 회기, 요번 회기 제가 잘 모르니까 몇 명 앉아있겠어요? 633명 중에 제로입니다. 제로.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차이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그런 의원들이 앉아있는 나라라는 건 없어요. 물론 있죠. 독일도 자유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대체로 7% 정도 없는 정도예요. 7%. 나머지는 90% 이상이 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지 않아요. 왜?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바로 지금 한국의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을 잡아먹으니까. 인간을 잡아먹으니까. 네? 시장에 모든 걸 맡겨버리면 돈 있는 자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회적 약자가 살아남겠어요? 독일의 경우는 예를 들면 633명이 기민당, 3인당, 녹색당, 좌파당 이렇게 4개 당이 지난 회기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겠어요? 기독교 민주당,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에요. 지금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하는 여자 수상이 오래 하고 있죠? 메르켈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16년째 하고 있어요. 16년째. 엄청난 거죠. 독일 역사상 최장수 여자 수상이 기독교 민주당이에요. 기독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제 시스템은 뭐예요? 바로 시장 경제는 인정하는데 프리 마켓 시스템이 아니고 소셜 마켓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주로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회적 시장 경제. 시장 경제는 인정하지만 그 결과는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수당이 보수당. 독일의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사회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수당. 우리는 사회적이라는 말 자체를 정의당도 못 쓰잖아. 무서워서. 그래 안 그래요? 정의당이 사회적 소셜이라는 말을 못 쓰잖아요. 왜 못 써요? 분단 때문이죠. 레드 콤플렉스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이라는 사회는 사회적이라는 가치, 더 소셜이 부재한 전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사회적이라는 가치가 없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국은 사회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빨갱이라는 혐의를 받을까? 그런 용어조차 쓰지 못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어떻게 사회적 정의가 있겠어요? 개인 간의 경쟁만 있지.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불평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네? 3인당은 일종의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를 주장해요. 시장 경제 좋다 이거예요. 효율적이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역, 아까 말씀드린 영역이죠. 교육, 주거, 의료예요.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3인당의 주장이에요. 녹색당은 뭐겠어요? 생태적 시장 경제를 주장해요. 시장 경제 좋다. 그러나 자연 파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연 파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장 경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녹색당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좌파당이 그 다음에 있죠. 이 당은 시장 경제에 반대합니다. 시장 경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모색하는 정당이에요. 독일 의회에는 요 지난번 회기까지 이렇게 4당이 앉아 있었어요. 자, 사회적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다?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독일 사회, 한국 사회의 차이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앉아서 뭘 만들어요? 법을 만들자. 어떤 법을 만들겠어요?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그치는 게. 한국에서는 여기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자유시장 경제와 재벌들의
기본적인 논리에 포섭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독일의 학생들은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뭐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네, 성과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을 억압하니까. 성을 막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억압을 해놓으니까 애들이 다 성과 관련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쁜 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의 청소년들 중에 성과 관련해서 죄의식을 안 느끼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 자체도. 그렇게 해서 죄의식을 느낀 아이들은 굉장히 약한 자아를 갖게 돼요. 그렇게 해서 약한 자아를 가진 인간은 부당한 권력 앞에 저항할 능력이 없어요. 그건 다시 독재를 강화해요. 이런 류의 논리가 소위 권위주의 성격 이론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또 다른 얘기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독일 청소년들은 뭐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것 같아요? 독일 청소년들은? 예를 들면 독일 청소년? 예, 정의에 관련해서 죄책감을 갖죠. 이게 정의롭지 않다 하면.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독일 아이들이 가장 죄책감을 갖는 것은 소비할 때. 소비. 얘들은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소비를 할 때마다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미래 생명에 대한 그들이 누려야 될 그 권리를 착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소비를 한다는 행위는 뭐예요? 자연의 자원을 어떤 형태로 변형해서 낭비하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태어날 생명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누리는 소유의 쾌락에 의해서 미래 생명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과도한 소비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한편으로 너무 과도해서 독일에서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에. 왜 한국에서는 소비가 미덕이고 독일에서는 악덕이 됐을까요? 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똑같은 거죠.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경쟁이 최고의 미덕이고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단지 문제가 있는 건 경쟁의 공정성만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그걸 경쟁 이데올로기, 소비 이데올로기. 여러분들이 전원이 다 내면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그런가요? 독일에서는 경쟁은 야만이에요, 야만. 학교에서부터 경쟁을 못하게 해요. 왜? 경쟁 교육이라는 건 최대 야만이니까. 성적표나 일체 없어요, 이런 거. 등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질서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 하잖아요.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질서는 이 질서를 지배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해서 완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타개해야 할, 극복해야 할 대상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내 안에. 이 사회가 내 안에 심어놓은 바로 그것이 우리를 아주 이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하면서 나를 완전한 노예로 만들어 놓는 바로 그것이에요. 옛날에는 노예 감독관이 밖에 있었잖아. 회초리 들고, 채찍 들고. 고대 시대 노예들을 노예 감독관이 회초리로 막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지배 안 해요. 지금은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노예 감독관을 심어놨어요. 심어놨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깐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을 가지면 어때요? 불안하고 죄책감이 오죠.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뭔가 해야지. 끊임없이 노동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여러분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스스로.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완전히 노동기계로 살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 해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나를 노예로 만드는 건 나 자신이라고. 그래서 6.8 때 가장 유명한 구호가 그거였어요. 정치투쟁의 최전선은 내 안에 있다. 굉장히 유명한 구호예요. 정치투쟁의 최전선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독재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노예감독관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감수성,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심지어 내가 꿈꾸는 무의식까지 완전히 저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총체적 지배. 무서운 거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데 대한 인식이 한국에선 도달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서구에선 50년 전에 도달했어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전혀 없어요.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런 것들이 분단이 만들어낸 거예요. 분단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정치 구도가 형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정치 구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100%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칼럼 같은 데 썼어요. 제 이름 김누리를 치고 한겨레 치면 제가 쓴 칼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정치 구도는 보수와 진보가 대결하는 정치 구도가 아니에요. 100% 거짓말이죠. 그거는. 문재인이 지금 진보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보세요. 전부 재벌을 위한 거지. 그런 진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재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850조를 유복 보유금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에? 그걸 증세로 받아내지 못하는 진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우리의 정치 구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구와 보수가 과도 지배하는 체제예요. 수구, 보수, 올리가르키. 정치학에서는 올리가르키라고 하죠. 서로 권력을 분배해서 서로 가지고 있으면서 적대적 공존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한 번도 야당인 적이 없어요. 좀 세게 말하면. 수구와 권력을 6대4로 나눠갔느냐 아니면 4대6으로 나눠갔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계속 둘이 같이 지배해 왔어요. 70년 내내. 70년 내내.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한국 사회. 전혀.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거죠. 지금 둘 중에 하나를 누굴 찍는다고 사회가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보수를 찍으면 보수는 최소한 수구에 비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회적 저항이 더 즐거워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재벌을 지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더 사회적 불평등이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수구는 정치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파퓰리즘적 정책을 펴요. 그래서 마치 재벌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같은 정책을 취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마치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생기기도 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민주화가 됐다고 해서 사회가 좋아진다? 천만에. 지금 이 구도가 깨지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바뀌질 않아요. 훨씬 더 세련된 방식으로 불평등이 강화될 거예요. 거기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찰하지 못해요. 그리고 모든 언론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선거 끝난 직후에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얘기를 썼어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모든 언론이 뭐라고 했어요? 보수의 몰락, 진보의 앞선. 그래요, 안 그래요? 지방선거 결과를 모든 언론이 한겨레고 조선이고 그건 똑같아. 그렇죠? 보수의 몰락, 진보의 압승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진보가 어디서 압승을 했냐? 진보가 승리한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서 진보가 승리했어요? 언어의 타락이 지금 극에 이르고 있어요, 한국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걔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를 통해서는 한국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돼요. 그것도 좀 긴 얘기죠.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에서 소위 보수라고 불리는 집단, 그 집단은 수구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죠. 보수는 뭐예요? 좋은 가치예요. 보수는 아주 좋은 가치예요. 우리 김구 선생님 보수예요.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 진짜 보수죠. 에? 그분이 중시하는 게 뭐예요? 역사, 전통, 에? 민족, 또 문화. 지금 우리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문화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 너무 비문화적이죠. 또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공동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게 보수예요. 그래서 독일 보수는 기독교 민주당이 소셜이라는 말을 중시하는 거예요. 사회적. 모든 사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보수의 가치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가치를 내세우면 빨갱이라고 공격하잖아요. 그런 보수가 어디 있어요? 한국에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역사를 중시해야 되는데 보수는 역사 이야기를 하면 경길하잖아요. 에? 역사를 무서워하잖아요. 역사를 왜곡하잖아요. 그런 보수가 어디 있어요? 공동체를 경시하고 역사를 두려워하고 민족을 경시하고 이런 보수는 없어요. 그런 자들을 수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정도가 그냥 보수예요.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는 자기들이 진보라고 절대 말 안 해요. 그러나 누가 진보라고 하면 그런 척하고 가만히 있어요. 부정 안 해요. 그 태도도 참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양심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사명은 좋은 보수가 돼서 김구 선생의 그 전통을 잇는 것, 보수가 욕먹지 않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를 참칭하는 거짓 보수, 수구를 오른쪽으로 밀어내서 정치 무대에서 퇴장시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왼쪽에 좋은 진보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사명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요. 지금 말씀에서 이제 거의 다 드린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 사회가 정치적인 민주화도 돼서 우리가 투표도 하는데 또 경제도 발전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구도 자체가 잘못 짜여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우경화된,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정치 구도가 한국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독일에서 지금 기민당, 독일의 가장 보수당이에요. 지금 독일 수상이 있는 기민당이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민당이 그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정책을 펼치면, 그러니까 이 당의 정책은 뭐예요?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은 기민당의 정책은 대학은 학비는 없어야 되고 기민당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생활비는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교육은 모든 국민의 권리니까. 그게 기민당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실업에 빠진 사람들은 실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실업수당을 통하고 재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기민당 정책이에요. 자, 이 기민당이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국에 오면 독일의 제일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 오면 극좌파예요. 극좌파. 좌파도 그냥 좌파가 아니에요. 아니 빨갱이 중에 산빨갱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한국이라는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분단에 의해서 한국 사회 전체가 너무나 우경화된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고 사회적 정의를 외치는, 또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가 됐어요.
오로지 경제, 오로지 소비, 이런 사회가 돼버리니까 오로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바로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보편적인 상식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대 소리가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심지어 한겨레 신문처럼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신문조차도 문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한겨레 신문 정도가 내가 보기엔 그저 보수 신문 정도예요. 조선일보 이런 건 사실은 수구 찌라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신문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런 신문이 거의 50만 부, 70만 부 나가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정치가 가능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분단이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죠. 이게 이제 분단 정치 제도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정치제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좀 아시겠죠?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사회를 한번 보세요. 사회. 꺼졌나? 꺼진 것 같다. 예,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사회를 보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상 거의 병영사회에 가깝죠. 나는 한국의 학교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유사병영 혹은 변형된 병영이라고 봐요. 한국의 가정도 비슷하죠. 변형된 내무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68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문화혁명이 한국에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특히 남성들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그러나 제가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 쓴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 대학만 해도 매년 한두 명씩 교수들이 무슨 아이들을 성희롱했다, 뭐 추행을 했다 이래가지고 거의 매년 한 명씩 잘려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을 자 무슨 여러분들 알듯이 뭐 이윤택이라든가 고은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사실은 그 사람들 공격하는 게 불편해요. 그게 몇몇 개인의 문제라는 거죠. 그게 몇몇 개인의 문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선적으로 보이는 거죠. 저는 오히려 달리 물어야 된다고 봐요. 한국에서 12년 동안 교육받고, 그죠? 또 대학까지 하면 16년이겠죠? 3년 동안 군대를 나온 남성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사회와 가정 자체가 과연 정상적인 인간, 존엄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자로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는가? 그걸 냉정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그 얘기는 한국 사회를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교육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반교육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썼어요. 독일에서 제가 있으면서 가장 부러운 게 뭐냐 하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8년을 살았는데 열등감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등수가 없어요. 걔들은 쟤는 산수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다름이 있을 뿐이지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당당해요. 모든 사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당당해요. 역으로 나는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뭐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지만 열등감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이런저런 형태로 열등감을 내려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더해요. 부장판사다? 그런 사람을 한 10분만 얘기해봐요. 내가 무슨 실력이 없어서 중앙지검 못 갔나? 이런 소리 나와요. 중앙지검에 못 간 데 대한 열등감들을 다 내면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거의 모든 영역이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모든 것들을 우열의 질서로 만들어 놓은 사회 체제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일종의 병영사회 같은 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는 우리의 내면, 성격, 그걸 저는 권위주의적 성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정치 지형은 수구 보수 과도 지배 체제고, 우리의 사회는 일종의 유사 병영 사회고,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구조는 권위주의적 성격이에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성격이에요. 권위 앞에서 굴종하고 권위에 맞서지 못하는.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제가 촛불혁명이 한창 벌어졌을 때 독일의 국영 일방성이 아에르데라는 데인데 거기서 매번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내가 막 신나가지고 이건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 민주주의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막 떠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4.19부터 5.18, 60, 촛불 혁명까지 얼마나 위대한 역사냐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이러면서 막 떠들었어요. 떠들다가 동시에 약간 뒷골이 약간 저려오더라고요. 한국 민주주의가 그렇게 위대하다는 건 사실은 뭐예요? 한국 민주주의가 그렇게 위대하다는 건 사실은 뭐예요? 한국 민주주의가 그렇게 취약하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잖아. 끊임없이 우리가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음 순간에 다시 파시즘으로 떨어진 거예요. 혹은 유사 파시즘으로 떨어진 거예요. 다시 독재로 떨어진 거예요. 다시 부패한 정치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반복해 온 거예요. 그 얘기는 사실은 뭐예요? 한국 민주주의가 위대하다는 말은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가 취약하다는 얘기죠. 취약하다. 그래서 왜 한국 민주주의가 취약할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 한국 민주주의는 취약할까요? 네, 사실은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제가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과연 민주주의자가 없는데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나? 한 번도 없어요. 분단이라는 게 우리의 정치 구도를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놨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수구와 보수가 과도지배하는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정치 지형으로 만들어 놨다면, 사회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이 유사 병영 사회,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검찰, 언론사 가보세요. 완전히 변형된 병영이지. 거기가 어떻게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런 사회에서 성장한 자들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겠어요? 광화문에서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쳐도 집에 가면 완전히 보수적인 가부장, 학교에 가면 완전히 애들 쥐잡듯이 잡는 권위주의적 교사, 회사에서는 완전히 착취에 민감한 자본가라면 그 민주주의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분단이 만들어낸 어떤 사회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적 성격, 그 세 부분이 사실은 다 분단에 생겨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점점 더 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통일과 관련해서 외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한국에서 더 이상 냉전 체제가 지속되는 것은 이제는 끝내야 된다. 이제는 평화가 들어서야 된다. 평화가 들어서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출발점이에요. 이제 38선에 누가 서 있어야 돼? 38선에 군인이 아니라 경찰들이 서 있어야 돼. 그렇죠. 정전협정이 깨지면 국경을 경찰들이 지키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더 이상 남한 사회에서 전쟁의 위협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그 집단은 사라질 거예요. 그래야 남한 사회가 비로소 정상적인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정상적인 사회로 바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도 사회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사실 굉장히 부끄러워요. 저희 중앙대는 박용성이라는 두산의 회장이 들어와서 완전히 절대 군주처럼 자기 멋대로 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1000명의 교수 중에 사실은 10명이 싸웠어요. 박용성이는 내 목을 치겠다고 했어요. 정말로. 목을 쳐달라고 길게 내밀었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지. 이렇게 재미있는 말까지 써가네. 그런 그 말을 경향신문 기자가 어디서 듣고 경향신문 일면 톱으로 실었어요. 그 다음날 사직했습니다. 내가 잘린 게 아니라 그 양반이 먼저 잘렸어요. 나는 지금 아직 목도 붙어있고 학교도 붙어있고 이런 거죠. 네. 학교도 다 그런 거예요. 학교.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도 총장 하나를 그 구성원들이 못 뽑아요. 완전 절대 군주가 임명을 해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 사회예요? 회사도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일은 이런 사회예요. 여러분들이 독일 회사 어떤 거 알아요? 벤츠, 그죠? 혹은 루프트한자, 독일 비행기, 비행사, 보쉬 이런 데 다 어떻게 돼 있나요? 이 사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20명이에요, 20명. 그 중에 10명이 노동자입니다. 독일은 노동이사제가 반반 50%로 되어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유럽에선 노동이사제라는 게 18개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30%가 들어가요. 노동자 대표가. 독일은 50%가 들어갑니다. 사실상 노동자들이 모든 직장을 경영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그래서 독일이 세계에서 최고인 거예요.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투표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를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구현하는 과정이 민주주의라고. 우리는 광장 민주주의까지는 지금 왔어요. 광장에서 독재 물러가라 이것까지는 해요. 그러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지극히 권위주의적인 사회 속에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왜 문제인지 이제 어렴풋이 예감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회가 온 것은 바로 한국 사회가 분단의 결과, 사회 전체가 하나의 평형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정치 구도가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 체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 구조도 철저하게 권위주의적 성격으로 굳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단을 극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곧 뭐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존엄한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나를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자, 통일은 어때요? 통일은 일단 이런 우리를 지금 옥죄고 있는 이런 분단 체제가 평화 체제로 전환되면 통일은 역사적 조건이 허용하는 선에서 하면 돼. 서두를 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통일의 가능성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양국 체제로 가는 거예요.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다른 나라잖아요. 서로 외교 관계도 맺고 있잖아요. 그러나 딱 개헌민족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냥 완전히 양국 체제로 가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위 일민족 이국가론이에요. 소위 콘페더레이션이라고 보통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동독과 서독의 관계였어요. 동독과 서독은 서로 국가로서 인정을 했어요. 상호간에. 그러나 외국과 외국의 관계는 아니었어요. 참 애매하죠. 국가와 국가로서 서로 인정하지만 외국과 외국의 관계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간에 대표 뭐예요? 대사관을 두질 않았어요. 그 대신 상주 대표부를 뒀어요. 우리는 그래도 한민족이다. 외국은 아니다. 요게 이제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컨페더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가면 페더레이션이 되겠죠. 연방제.
그건 그야말로 좀 더 완벽한 통일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세 단계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역사적 조건이 허용하는 안에서 그 시기에 가장 알맞는 형태로 남북이 접근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통일과 관련된 부분은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가되, 냉전을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내년까지 평화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40분인데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독일 통일 얘기를 하나도 못했네요. 그죠? 네. 아무튼 저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당면한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독일의 경우도 결국은 통일을 이룸으로써 그 이후에 독일의 통일이라는 것은 동서독이 통일되는데 머무는 게 아니에요. 동서독이 통일이 됨으로써 유럽이 통합됐고, 그럼으로써 그것이 유럽 지역 전체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통일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남북을 포함하는 동북아 일대 전체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통일 문제는 조금 동북아 전체의 정세와 관련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미래학자들은 20세기가 태평양 시대였다면 이제 21세기는 유라시아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유럽과 아시아로 있는 거대한 대륙, 우리가 그 끝에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유럽보다는 동북아가 더 훨씬 더 미래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게 일반적인 예측인데, 지금 이 동북아는 완전히 얼어있는 땅이에요. 전혀 이 동북아에 어떤 흐름이 보이질 않아. 왜 그래? 그것은 크게 보면 저는 이제 세 가지라고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 세 가지 장애가 있다. 동북아에. 그게 첫 번째는 일본의 과거, 두 번째는 한반도의 현재, 세 번째는 중국의 뭐겠어요? 미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일본의 과거는 여러분들이 다 금방 떠올릴 수 있죠? 일본이 과거 청산이 되지 않아서 일본은 완전히 과거의 발목을 잡혀가지고 완전히 바보가 된 나라가 돼버렸어요.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일본으로부터 배울 것도 많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과거를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어느 나라도 일본을 존경하지 않아요. 도덕적 권위를 완전히 잃었어요. 일본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한반도의 현재라는 건 뭐겠어요? 한반도의 현재의 분단 상태죠. 한반도의 분단 상태라는 건 이건 동북아 전체를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지금. 동북아 완전히 얼어붙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로 중국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미래 중국이 엄청난 헤게모니를 행사할 것이다. 패권주의를 행사할 것이다. 라는 데 대한 주변 국가들의 두려움. 우리도 두려워하고 일본도 두려워하고, 그것이 동북아가 평화공동체로 가는 데 장애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군과 관련된 문제도 이게 단순히 이게 미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복잡한 문제예요. 지금 미국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활용하는, 소위 용미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은 새겨들을 만한 말이죠. 장기적으로 동북아에서 중국의 엄청난 영향력이 확대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걸 견제할 수 있는가? 우리 자체적인 힘으로 가능한가? 뭐 이런 부분들이죠. 아무튼 동북아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지금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 세 가지 요인을 동시에 풀어내야 동북아에서 이제 평화가 올 수 있겠죠. 네.